2020년 1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한가운데였죠. 가족들과의 시간으로 채워져야 할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주택가는 차갑고 고요한 공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긴 새벽 1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그 시각,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주민이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한 비명, 그리고 무언가 다투는 듯한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불길한 예감에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주민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빌라 주차장, 한 남성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었죠. 쓰러진 남성의 몸 아래로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할 만큼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다급한 목소리.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A씨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구급대원들은 급히 응급처치를 하며 그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죠.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1시 41분, 피해자 A씨는 끝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명확했어요. 가슴 부위를 깊게 찔린 자상. 날카로운 흉기는 그의 왼쪽 가슴을 뚫고 들어가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죠. 명절에 평화롭던 주택가 한복판. 한 젊은 남성의 삶을 이토록 잔인하게 앗아간 그날 밤. 주차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비극이 일어나기 불과 몇 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32살, 그의 곁에 있던 여성 B씨는 34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설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효창동의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이들 연인이 향하는 길목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3살의 배씨.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였어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자동차를 손으로 내리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뭔가에 잔뜩 화가 나 있었죠. 연인이 그의 앞으로 다가온 것은 새벽 12시 51분경. 배씨는 길을 지나던 두 사람을 보고는 일부러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남성 A씨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강하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차례나 밀쳤어요. 이른바 어깨빵, 명백한 시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도발에 A씨가 항의하려고 했지만 약혼녀 B씨가 그를 말렸어요. 상황을 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B씨는 오히려 술에 취한 배씨에게 사과를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대응이었어요. 하지만 배씨의 생각은 달랐죠. 그는 자리를 떠나는 연인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극도의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부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만 19cm에 달하는 부엌 칼이었습니다. 한 손에 그 위험한 물건을 쥔 채 배씨는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조금 전 연인이 사라졌던 그 골목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죠. 불과 2분 뒤인 새벽 12시 53분. 약혼녀 B씨의 집 앞 주차장에서 배씨는 마침내 연인을 따라잡았어요. 자신들을 쫓아온 것도 모자라 손에 흉기까지 들고 있는 배씨의 모습에 연인은 경악했습니다. A씨는 약혼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막아섰죠. 그때부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배 씨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A 씨의 왼쪽 가슴을 깊숙이 단 한 차례 찔렀습니다. 이때 A 씨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참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A 씨를 떼어놓으려고 하며 자신을 말리던 약혼녀 B 씨. 배 씨는 그런 B 씨의 얼굴을 향해 이번엔 주먹을 휘둘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마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 했던 약혼녀. 그날 밤 주차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A씨의 심장을 꿰뚫고 약혼녀 B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남자.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죠. 수많은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그 끔찍한 범행.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배 씨는 수사관들의 질문에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대답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상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빨갱이를 처치하러 간 것입니다. 수사관이 되물었어요. 빨갱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배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리쳤어요. 내 느낌에 빨갱이다 싶어 죽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기이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느냐 이런 말까지 쏟아냈죠.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남자가 내뱉은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러난 그의 이력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첫 일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배 씨는 폭행과 공무집 행방해 등으로 이미 2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22범이었어요. 그의 과거 범죄들은 단순한 시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을 향해 벽돌을 던져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과 소방관까지 폭행한 전력이 있었죠. 폭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듯한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다른 폭력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법이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준 그 기간에 그는 사회를 향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죠. 시간이 흘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마침내 법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지구대에서의 횡설수설은 그의 진짜 동기일까? 재판 과정에서 배 씨는 마침내 자신의 범행 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당시 정부의 정책들,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국경을 해치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인 불만이 그의 분노를 촉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안고 집 밖으로 나섰을 때 마침 길을 걷던 연인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 커플이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과 22범의 53살 남성 배 씨가 주장하는 이 비극의 전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주장은 법정에서 냉철한 증거와 법리 앞에서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먼저 1심 재판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 씨의 변명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계속해서 그 색깔을 바꿨어요. 재판 초기에 그가 내세운 첫 번째 방패는 기억 상실이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죠. 저를 비웃는 것 같아 극도로 화가 나서 집에서 흉기를 쥔 부분까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후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들이 드러나자 그의 주장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그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죠.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제가 먼저 넘어졌는데 제가 수직으로 들고 있던 칼 쪽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불운한 사고였다는 주장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상식 밖의 궤변과 함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뱉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예전에 특수용접을 배워서 아는데 과도나 식칼 같은 경우로는 뼈를 절단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의 뼈를 관통시키려면 칼을 위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CCTV 장면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 방청석의 분노를 사기도 했어요. 계속되는 변명과 궤변 속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어요. 이 사건은 남아있는 가족들과 제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저 아이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약혼녀 B씨 역시 기억을 못한다는 B씨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제발 거짓말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검찰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피고인은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8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B씨의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배척했죠. 먼저 우연한 사고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흉기를 찌르듯이 내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옆에 있던 약혼녀를 주먹으로 때리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이는 우발적으로 사고를 겪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고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다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는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토록 혐의를 부인하던 그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최후 변론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한순간의 잘못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뒤늦은 반성을 어떻게 봤을까요? 2021년 1월 13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가가 있으며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에 대법원에 상고했죠. 2021년 4월 15일 마침내 이 길었던 재판에 마침표가 찍혔어요. 대법원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한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 배 씨는 징역 20년이라는 형을 안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인데 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이었을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양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 씨에게 불리한 여러 이유들을 짚었어요. 아무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점,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수많은 폭력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도 무겁게 봤죠. 이런 이유들만 보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 하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어요.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순간의 비이성적인 분노는 너무나 많은 것을 파괴했어요. 32살의 청년 A씨, 그는 한창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갈 젊은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해야 했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약혼녀 B씨.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 역시 안화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고 수술을 받은 뒤에도 오른쪽 눈에 물체가 2개로 보이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그날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아마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유족들. 판결문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2020년 1월 25일, 그날에 멈춰버렸어요. 한 사람의 뒤틀린 분노와 망상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의 삶을 얼마나 무참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무겁고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